세무사가 알려주는 현금 몰래 주는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말씀 주실 수 있는지. 가족 간에 이제 현금을 몰래 주는 세 가지는 좀 글쎄요. 지금 요즘 많이 보는 것이 전수조사 분명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언제든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다. 전 딱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관심이 좀 가는 부분인데 현금 증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뭐 세수 부족 얘기를 좀 하는데 사람들이 국세청의 감시가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금 증여하는데 좀 더 좀 신중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가요? 일단은 현금 증여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인들도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 정도 금액이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막상 주고받기에는 이게 뭔가 좀 부담스럽고 뭔가 꺼림칙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실 건데 저는 일단은 그 생활비나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네. 비과세 거래라고 해가지고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생활비 학자금, 뭐 병원비, 축하금, 부의금 이런 것들은 비과세다라고 하는데 이런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법에서 정할 수가 없죠. 네. 정해서도 안 되고 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금액 액수에 목매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국가는 이 절대적인 금액 기준을 가지고 이걸 넘었으니까 이 세금 문제 이슈로 발생을 한다라고 절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크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이제 생활비로 지급하시는 것이 뭐 그 다음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생활비로 다 썼으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 생활비가 3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생활비로 쓰고 간병비로 쓰고 내가 학자금을 썼으면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과연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생활비를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지 생활비에 대해서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장 예시로 많이 드는 것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귀여워서 예뻐서 생활비 학자금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해외에 유학 중인 손자 손녀에 대해서 매달 이제 생활비 학자금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줘? 부모님 살아 계시는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금액의 크기하고 상관이 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선례가 이미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주 단위로 주든 뭐 3개월 단위로 주든 어쨌든 주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생활비인가를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월 단위 생활비가 가장 적정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연 단위 또는 뭐 반년 단위 생활비를 뭐 한꺼번에 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시점이 지나봐야 그게 생활비로 다 썼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괜히 세무서에서 이제 그 꼬투리 잡힐 만한 그런 피로감이 되는 그런 거래 형태는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자금 조달할 때 내가 증여 목적이 아니라면 돈을 빌려주는 목적이다 했을 때 차용증 반드시 좀 쓰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차용증을 쓸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차용증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적법한 이 신빙성이 있는 차용증인가.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한테 내가 3억을 빌렸는데 내가 매달 원금 상환하는 금액을 100만 원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연간이면은 1200만 원이고 3억을 다 상환하기 위해서는 한 2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미 돈을 빌려주시는 부모님의 나이가 80살이야. 그러면은 거기다가 25년을 더하면은 부모님 나이가 105살이 되어야 원금 상환이 가능한데 이게 과연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인 차용증으로 볼 것인가는 당연히 국가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원금 수준을 내가 고려한다고 했을 때 내가 원금을 미리 정하지 말고 지금 내 수준에서 봤을 때 내가 상환 가능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원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후적으로 정해야지 이게 안정적인 차용증이 된다. 원금부터 정하면 나중에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당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자녀의 소득 부분. 이제 취업을 한 자녀 같은 경우 아마 뉴스 기사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2030 저학년 세대가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취업하고 나서도 1년 이내 퇴사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업해가지고 내가 매달 뭐 어느 정도 월급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 그렇지만 뭐 6개월 뒤에 갑자기 이직을 한다든가 뭐 퇴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분들 입장에 소득 단절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증여거래로 비춰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제 현금 거래가 대부분 이런 식이죠. 지금 요즘 많이
보는 것이 이 자금 출처,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돈에 대한 출처를 다시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부모님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 자금을 자녀한테 증여를 했어? 아니면 자금 조달을 했어? 그럼 부모님의 사업체에 대한 조사도 같이 파생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고소득 전문직, 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 매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자녀가 부모님 명의에 있는 뭐 병원이나 법원에다가 위장으로 이제 직원 등록을 하고 매달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다른 데서 정확하게 이제 뭐 본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연말정산에서 충돌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상의 근무 형태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도 볼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자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 자금 전수조사 분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줬죠. 올해 상반기까지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1개월 이내 발생하는 감면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90%까지 감면해 준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25년 작년 1년치까지만 본다고 했습니다만은 자료 확보되는 거 봐서 그 이전에도 2023년이나 2024년 것도 다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 대출을 통한 이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한 2년 3년 동안에는 아주 많이 이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사업자 대출 받아서 만약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국세청에서는 이 바로 EOD 기간 없이 바로 즉시 상환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환을 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하게 되면 관련된 올해 하반기까지 6월 말까지 시정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 이제 국가 입장에서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사업자 대출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남은 5월 9일까지 주택 자금 조달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주택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자금을 상환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중에 이 주택에 대해서 조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고민이 좀 많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사님의 영상 중에서 다른 채널에서 뭐 이렇게 영상 나왔던 것 중에 반응이 가장 좋았던 영상이 세무사가 알려주는 현금 몰래 주는 세 가지. 이게 좀 자극적이긴 한데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말씀 주실 수 있는지. 보통 이제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뭐 가족 간의 현금 거래라고 하는 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국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현금을 준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전 딱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 상담을 할 때 부모님이 이제 상담을 오신 분은 며느리고 자부가 되시고 본인이 이제 시어머님한테서 돈을 계속 받으신 거예요. 계좌로 받은 돈을 들여다 보니까 합계가 한 1억 정도 되더라. 왜냐하면 지금 1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1억에 대한 증여세가 얼마 나올까 계산해 보면 하위 며느리는 1,000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니까 남은 9천만 원에 대해서 한 10% 정도 해서하면 한 900만 원 정도 증여세가 당장 나오는데 어머님이 아프시고 병원에 오래 계셔가지고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증여받은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어머님에 대한 생활비나 간병비를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내기 위해서 썼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뿐이고 한 해에 돈이 거쳐가는 도관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이제 현금을 몰래 주는 세 가지는 좀 글쎄요 표현 자체가 좀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상 가족 간에 현금 거래가 있다고 해서 국가가 그걸 또 100%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100%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비를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준다고 하시면 저는 거의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거의 99% 아주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ATM 기계에서 1,000만 원 이하로 현금을 뽑으면 국세청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세법 개정 이후에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최근 뭐 2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좀 함몰이 되셔가지고 하루 동안 1,000만 원을 안 뽑고 뭐 990만 원을 뽑으면 안전하지 않냐라는 좀 유튜브 방송도 많았고 그런 기사도 많았는데 FI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좀 많으신 게 사실상 물론 맞습니다. 고액현금 거래라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같은 사람이 입출한 금액의 합계가 이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그 거래 은행을 한 지점에서 자동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보고를 안 하게 되면 그 은행은 6개월 정도 영업 정지를 먹거든요. 그 자동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FIU에 이제 보고가 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세금 이슈로 바로 이어질 것인가를 한다고 하면 저는 전혀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봅니다. 물론 국세청이 FIU로부터 하루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고액현금 거래에 대해서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받아가지고 자금 출처나 아니면 자금 도래에 대한 증여세 부분까지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1,000만 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서 보고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즉각적으로 세금 문제가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주 가능성이 낮다라고
부분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되는 고액현금 거래가 2021년 데이터가 최근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통계자가 사실 집계되는 게 없다 보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동안 5만 6천 건이 넘는 거래가 매일매일 보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 자체를 지금 현재 세무 공무원분들 국세청에 내신 세무서에 계시는 담당 분들께서 다 전수조사하기에는 실익 대비 소위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세무조사라고 하는 게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고 물론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조사를 한번 나가고 난 다음에 더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같은 기간에 동일 과세연도 기간에 같은 사람부터 세무조사를 두 번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조사를 나갔는데 사실 딱히 실익이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정말 이게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못 가는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 입장에서 그게 더 큰 손해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FIA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어떤 세법적인 이슈로 통해 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온다든가 지금 당장 세금 문제로 내가 비춰질 가능성은 거래 형태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봤을 때 이게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탈세를 위한 목적이다라는 게 거의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세금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주택이나 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증여라고 보는가요? 일단 증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증여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법상 증여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혹은 이제 이득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거나 이전받거나 혹은 저가 양도로 이전하거나 고가 양도로 이전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어찌되었든 증여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누구로부터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받아야지 그게 증여인데 무상으로 받아야 증여인데 보증금 소위 말해서 이제 막 대학교를 입학하고 혹은 이제 막 내가 서울에 취업해서 상경해서 이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자녀들의 이제 보증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증여라고 보기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라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보증금을 받아서 본인의 예적금을 형성하거나 부동산 구입 자금을 쓰거나 혹은 그 자금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이제 투자 수익을 얻는 경우에 그 시드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거는 증여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보증금을 증여를 하고 사실 뭐 2년 또는 1년 뒤에 그 보증금을 다시 부모님이 가져오기로 한 그런 내부적인 계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증여로 보기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그 과정에서도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보증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금을 줬다라고 했을 때 이 현금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한 단계만 따로 떼어내고 본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증여 의도를 줬다고 하면 그거는 증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증금으로 쓰든 아니면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쓰든 그렇지만 당초부터 부모님이 이거는 이런 목적에 따라서 이제 향후 기간 동안 이 내가 보증금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내가 사용하기 목적으로 빌려주는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증여로 보기에는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갑자기 드는 궁금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으로 일종의 빌려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회수하겠다 이런 건데 일종의 보증금으로 빌려줘서 보증금으로 활용하고 집에서 한 2년, 4년 뭐 살다가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그 보증금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소득이 뭐 이렇게 하고 이 친구가 또 다른 집에 있다가 이제 집을 매매하거나 이런 용도로 이제 이 보증금을 활용을 했다. 이럴 경우에 적발되거나 증여로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런 게 적발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경우도 이제 자금 조달 계획 관련해서 많이 소명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구입하는 아파트가 10억이다. 이 중에 내가 자금 조달할 것이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그중 2억 정도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보증금을 빼와서 조달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요즘에 많이 보는 것이 그 자금 조달 재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처를 묻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내가 그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는 충분히 증여 문제로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일종의 그 시효.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으로 활용을 쭉 계속 그냥 해와서 상환하지 않고 계속 가져간다라면 만약에 그러면 이게 증여세의 시효 같은 게 있는지.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그러니까 국세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소득세가 5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부당행위나 아니면 추가적인 뭐 조세포털의 의도가 있으면 더 늘어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기본 10년입니다. 기본 10년이고 만약에 특정한 사안에 해당이 됐을 때 국가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사안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10년 동안은 국가가 언제든지 상속세 증여세는 부과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아까도 계속 조금씩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7월에 뭐 지방세법 개정안이 있는 만큼 여러 세금과 관련된 공약들도 쏟아질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공약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공약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양도세 부분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폐지가 좀 이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세금 카드나 아니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장기보유 투표용지를 함에 있어가지고도 실거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표 2에 해당하는 최대 40% 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투표용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1주택자에 대해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분들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이 바로 상생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상생임대주택이 이미 일몰기한이 한번 연장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 2024년 연말까지 상생임대 계약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연장이 돼서 올해까지죠. 2026년 연말까지로 연장이 됐다가 과연 이게 올해 연말에 추가적으로 일몰기한이 또 연장이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사실상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부 입장과 너무 배치되는 세금 혜택 규정이기 때문에 또 그 세금 혜택도 엄청나게 큰 세금 혜택이라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폐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에 대한 그 국내 복귀 계좌 RIA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지금 지난달 상임위원회를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그 처분한 자금을 국내 복귀 계좌에다가 담아서 원화로 환전시키고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최대 100%까지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해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100% 공제, 7월 말까지가 50% 공제, 7월 말까지가 80% 공제 혜택을 주고 연말까지 매도하는 경우에는 50% 공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 그리고 최근에 국장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대해서 좀 더 투자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매력적인 개정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